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는 40년간 힘들게 버텨왔다. 모든 것을 참고 살았다. 은퇴 첫날, 그저 그림 수업에 등록하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줘. 요양보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나는 얼어붙었지만 아직 반응할 틈도 없었다. 시어머니 댁에서는 이미 잠자리를 깔아놓고 내가 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단체로 연락을 끊었고 친척 단톡방에서는 효도에 관한 글이 쉴 새 없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남편마저 한마디 툭 던졌다. 엄마를 돌보지 않으면 이혼할 준비해. 요즘 세상에 수십 년간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았는데 결국 은퇴 후의 삶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정해진 역할을 강요받던 내가 온 가족을 할 말 없게 만들고 남편을 침묵시키고 시어머니의 연기를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반격의 카드를 던졌을 때 모든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누구도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 이 과정이 얼마나 혹독했고 얼마나 통쾌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강제 요양 인생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드라마의 각색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다. 모든 대화, 모든 갈등이 어쩌면 당신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계속 들어볼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바로 시작한다. 나는 이수미, 올해 65세다. 방금 서울 5호 초등학교에서 퇴직했다. 이날 학교에서는 나를 위한 작은 다과회를 열어주었다. 장소는 3층 교무실 휴게실이었다. 벽에는 존경하는 이수미 선생님,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교무부장님이 직접 쓴 글씨는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나는 그것을 보며 코끝이 찡했다. 이 선생님, 우리 학교의 철혈 풍기반장님,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셨네요.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옛 동료가 웃으며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수채화 도구 세트와 두툼한 한지 노트 한 묶음이었다. 나는 선물을 받아들고 강단에서 물러났다는 실감을 갑자기 느꼈다. 은퇴 후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어린 선생님 한 명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문화센터 기초반에 등록했어요. 그리고요, 옛 친구들과 경주로 스케치 여행도 가서 하룻밤 묵을 거예요. 가을에는 한강변에서 자전거도 탈 거고요. 참, 춤도 배우고 싶어요. 라인 댄스 같은 거요. 한강변에서 다들 신나게 추던데요. 김 선생님은 정말 계획적이시네요. 이 선생님,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군요. 모두가 밀크티를 마시며 박수를 쳤다. 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약간 들떴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고 느꼈으니까. 나는 진심으로 내 남은 인생이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었다. 집에 도착하니 문에는 빨간색 퇴직 축하해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딸 지민이가 서둘러 붙여놓은 것이었다. 지민이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안고 주방문 앞에 서서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네요. 사위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선생님은 화가가 되겠네요. 손주 서준이가 달려와 연보라색 향기로운 백합 한 다발을 내 품에 안겨주었다. 할머니, 꽃향기 좋아요? 나는 웃으며 받았다. 어이구, 이렇게 향기로운 아이가 꽃도 다 주네? 나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퇴직했으니까 매일 너 학교 마치고 데리러 갈 수 있고 숙제로 스케치도 도와줄 수 있어. 식탁에서 지민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정말 그림 배우러 등록했어요? 그럼, 그리고 서준이하고
경주 가서 하룻밤 묵을 거야. 그 산골 마을 가을에 특히 아름답대. 또 라인 댄스도 배울 생각이야. 우습게 보지 마. 젊었을 때 나 사교 댄스도 췄다니까. 정우가 웃었다. 아빠 질투하겠다? 나는 주방을 쳐다보았다. 박정우는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었는데 아무 표정도 없었다. 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농담조차 못 알아들을 텐데. 질투하겠어? 모두가 몇 번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비록 내가 발견한 것은 그가 이 비아냥거림조차 못 들은 척한다는 것이었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는 거실에 앉아 내 그림 도구들을 펼쳤다. 물감 팔레트들을 하나씩 꺼내 서랍에 넣었다. 그것은 내가 계획했던 은퇴 후 첫 단계였다. 도구를 준비하고 인생의 빈 페이지를 준비하는 것. 요 며칠 꽉 찼어. 나는 라벨을 붙이며 말했다. 화요일 저녁 그림, 수요일 아침 춤, 금요일 오후에는 여행사에 가서 단체 여행 문의해야 해. 박정우는 이때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한마디 툭 던졌다. 내일은 아무것도 잡지 마. 나는 잠시 멍했다. 무슨 뜻이지? 그는 오렌지 조각 하나를 입에 넣으며 일기예보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쪽에 요양보호사가 없어졌어. 내일부터 네가 돌봐. 이 마른 등 뒤에서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잠깐만, 요양보호사를 해고했다고? 나는 손에 든 팔레트를 내려놓았다.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드는데 아끼면 아낄 수 있지. 이제 너 시간도 많고 엄마 성격도 가장 잘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돌볼 거야. 나는 몇 초간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 오렌지마저 그렇게 평온하게 먹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결정했으니 나에게 물어볼 생각도 없었던 거네? 네가 은퇴하면 시간 많다고 했잖아. 엄마도 나이가 많고 며칠 가서 지내면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면 돼. 벽돌 나르는 것도 아니고. 그는 쉽게 말했다. 마치 나를 휴가 보내는 것처럼. 나는 은퇴한 거지 퇴역한 게 아니야. 이 평생 그 사람에게 빚진 거 없어. 박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 말 하는 거 보기 안 좋아. 엄마가 저 연세인데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어머니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나 혼자 며느리가 아니야. 그분은 내 엄마고 너는 내 아내잖아. 네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체면이 서겠어? 나는 멍해졌다. 그의 체면이 나를 팔아엎는 것이라니. 나는 화를 참으며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 기저귀 갈고 싶지 않아 라고만 말했다. 그는 일어섰다. 반쯤 벗긴 오렌지를 식탁에 툭 던지며 말했다. 그럼 네가 알아서 잘 생각해. 네가 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집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 조용히 소파에 앉아 방금 정리했던 그림붓을 하나씩 제자리에 넣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백합 향기가 은은하게 방 안에 퍼졌지만 나는 온 방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았다. 박정우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한마디 던졌다. 내일 아침에 내가 데려다 줄게. 내 짐 먼저 좀 정리해놔. 그는 단호하게 나갔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집안일을 처리하듯이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학생 시절 교무실 앞으로 불려나갔을 때처럼 저렸다. 눈앞에는 내가 꼬박 1년간 기대했던 은퇴 생활이 펼쳐져 있었다. 수채화, 춤 수업, 여행, 친구들. 아직 시작도 못 해보고 시어머니 방에 갇혀버렸다. 알고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막 은퇴한 것이 아니라 막 전직한 것이었다. 초등학교 교사에서 가정요양보호사로
심지어 전환 기간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 백합 다발을 바라보았다. 서준이가 준 것이었다. 웃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것도 웃을 수 없었다. 나는 거실 불빛이 서서히 따뜻한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다시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절전형 전구는 지난 40년간의 내 결혼 생활 같았다. 켜져 있었지만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그가 방금 한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정우는 정말로 나를 깨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 키를 식탁에 던져놓았다. 10분 후에 출발해.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가장자리가 탄 계란 프라이를 바라보았다. 먹어야 할지 치워야 할지. 나는 오늘 아침 그림 수업 등록을 하고 복흥남로에 있는 그 가게에 가서 물감 특가도 구경할 예정이었다. 지금은 나는 슬리퍼조차 갈아 신고 싶지 않았다. 차에 앉았다. 내내 그는 맹렬하게 운전했다. 창밖의 거리는 끊임없이 뒤로 물러났고 마치 나를 정해진 곳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돌려 한마디만 물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는 눈도 들지 않았다. 네가 퇴직한 후에 엄마가 늘 요양보호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하고 밥도 입에 안 맞다고 하셨어. 너는 그걸 믿은 거야?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외부 사람이 가족보다 나을 리가 있나. 너도 엄마 모신 적 있잖아. 내가 예전에 모셨던 건 내가 원해서였지. 너희가 강요한 게 아니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고 차선만 바꾸었다. 속도도 더 빨라졌다. 시어머니가 사는 그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공기 중에는 장뇌와 파스 양 냄새가 섞여 풍겼다. 그 냄새는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수십 년간 결혼 첫날부터 명절마다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이 냄새를 맡았다. 김순자, 내 시어머니는 올해 88세. 몸은 사실 아직 건강한 편이었다. 다만 성격이 고집이 세서 모든 일에 자기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털 조끼를 입고 드디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어이구 수미야, 이제야 올 마음이 들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길게 늘어졌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옆을 가리켰다. 내 방은 이미 사람 시켜서 정리해놨어. 이불이랑 침대 시트도 새로 빨았고 요양보호사 가고 나니 집이 많이 조용하네. 잠도 더 잘 와. 나는 앉았다. 마음속으로는 돌덩이를 삼킨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 앞에 놓았다. 네가 젊었을 때도 나를 돌봐줬잖아. 네가 손발이 빨라서 내 방식이 익숙해. 외부 사람은 역시 외부 사람이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리듬은 그녀의 말투처럼 끈적끈적했다. 예전에 요양보호사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너도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어. 매일 새끼 제때 잘 차려주고 밤에 약 좀 갈아주고 화장실 가는 거 부축해주면 돼. 네가 24시간 내내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방금 은퇴한 거지 실업자가 아니에요.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은퇴했으니 시간이 많잖아? 아니면 우리 여자들은 뭐 하려고 남겨둔 거야? 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나는 일어섰다. 아니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약간 비꼬는 듯했다. 왜? 내가 더럽니? 아니면 내가 방해되니? 그냥 며칠 제 삶을 제가 계획한 대로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내 마음은 아직 내 엄마에게가 있구나. 친정에서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수십 년이 지나도 결국 나는 외부 사람이었어.
내 마음이 조여왔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도덕적 강요였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너는 불효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처럼 내 머릿속을 쿡쿡 찔렀다. 박정우는 주방문 앞에 서서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심지어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이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몸을 돌려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잖아. 너 같은 건장한 남자가 보모를 부르지도 않고 내 여동생이나 남동생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왜 막 은퇴한 나한테 모든 일을 떠넘기려고 해? 네가 그들보다 더 적합하니까. 그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말했다. 네가 예전에 가장 잘 돌봤잖아. 우리 집에서 누가 내 솜씨를 인정하네? 게다가 보모를 부르려면 돈도 들고 너는 늘 나중에 손주학원비 모아준다고 하지 않았어? 내 그림 그릴 돈도 아직 못 썼는데 벌써 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데 쓰이는 거야? 너는 네가 좋아서 그리는 거잖아.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은 40년간 변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나의 희로애락은 모두 삭제 가능한 일정이었다. 가계, 효도,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는 언제든 박탈될 수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서 벽을 짚고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입으로는 계속 어이구, 늙었어, 늙었어. 며느리 없으면 불편하구나라고 중얼거렸다. 박정우가 다가왔. 네가 며칠만 돌봐봐.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무슨 방법? 다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거?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까지 내 여동생, 내 남동생도 불쌍한 척하기 시작할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내 마음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밝혀주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달력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 장을 찢어냈다. 새로운 페이지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장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나는 조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내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날들을 되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박정우가 기껏해야 몇 마디 잔소리하고 최대 며칠간 냉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효자라는 명패를 위해 얼마나 집착하는지 과소평가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서 거의 자정까지 있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고 저녁 식사도 부르지 않았다. 집안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다.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40년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은퇴하던 날, 오늘이 얼마나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마지막으로 이혼 합의서 초안을 생각했다. 정말로 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종이를 펼치고 펜도 들었다. 단지 그 펜이 손에 너무 오래 쥐어져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새벽 5시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앉아서 그림 수업 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박정우가 보낸 문자였다. 엄마, 아침 8시에 흰죽에 나물 드셔야 해. 너무 기름지게 만들지 마. 나는 그 문장을 쳐다보았다. 마치 명령처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0분 후 그가 전화했다. 왜 답이 없어? 아직 커피 마시고 있어. 네가 아직 집에 있다고? 내가 8시 전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가겠다고 말한 적 없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 명확하게 말해. 나는 컵을 내려놓고 곧바로 말했다. 나는 내 엄마를 돌보고 싶지 않아.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지만 더욱 무거웠다. 다시 말해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고 당신의 무료 요양 보호사도 하고 싶지 않아.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잘 생각한 거야? 지금 아주 명확하게 생각했어. 어르신을 돌보는 건 너희 3남매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는 비웃었다. 말은 쉽지. 너 퇴직해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집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는 은퇴한 거야. 쉬려고. 직책을 바꾼 게 아니라고. 내 여동생, 내 남동생한테 물어봐. 그들이 너처럼 남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남 끌어들이지 마. 내가 말하는 건 너야. 너는 내 아내잖아. 이 집의 며느리로서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 집의 식모가 아니야.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폭발하듯이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네가 정말 가지 않으면 내가 말할게. 나는 이 집을 포기할 수 있어도 불효자가 될 수는 없어. 나는 순간 반응하지 못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단어를 씹어뱉는 듯했다. 네가 엄마를 모시지 않으면 이 집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너에게 3일간 생각할 시간을 줄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실 중앙에 서 있었는데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다. 3일? 우리의 40년 결혼 생활에 그는 3일간의 냉각 기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것이 분노인지 비애인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뭔가에 걸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앉아서 차 탁자 위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 사진은 20년 전에 찍은 것이었다. 우리 세 식구가 지리산의 노목 앞에서 억지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때도 이미 지쳐 있었다. 그때도 그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웃었다. 왜냐하면 나는 늘 가정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원래 지킨다는 것은 일방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지민이를 찾아갔다. 지민이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이 집을 포기할지언정 불효자가 될 수는 없다고. 지민이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몇 초간 침묵한 후 내 옆에 앉았다. 엄마, 할머니 돌보러 가지 마.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아빠가 나에게 3일 생각할 시간을 줬잖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평생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빨리 내린 적은 없었어. 아빠는 엄마를 감정적으로 협박하는 거야. 그럼 게다가 아주 인정사정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그냥 갑자기 더 이상 이 집을 연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나는 일어서서 주방으로 걸어갔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뜨거운 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다. 그 열기가 내 눈앞에 시야를 흐렸다. 이봐, 내가 말할게. 내 엄마는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숨통을 트는 법을 배울 거야. 나는 나 자신에게 하루의 냉각 기간을 주었. 흔들려서가 아니라 아직 문명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박정우의 남동생 발건우 그리고 여동생 박지영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눌러 전화를 걸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3남매의 어머니이지 나 이수미 혼자만의 어르신이 아니니까. 발건우는 전화를 빨리 받았다. 내가 건 것을 알고 목소리도 꽤 친근했다. 어이구, 형수님 웬일로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내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 말하자마자 그의 말투는 둔해졌다. 어휴, 그 문제요? 사실 저 요즘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제 공장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래처에서 계속 부도 나고 머리가 다 아프네요. 건우야, 나는 너 혼자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야. 어머니를 돌보는 건 3남매가 교대로 하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비용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야.
어머니는 벌써 88세야.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형수님은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잖아요. 외부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도 형수님 말을 제일 잘 듣고요. 형수님이 돌보는 게 가장 적합해요. 저랑 지영이는 정말 힘들어요. 나는 불손하게 물었다. 지난달에 온 가족 데리고 강릉에 놀러 가지 않았어? 회사 바쁘다더니 그는 횡설수설하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수님, 제가 발뺌하는 게 아니라요. 집집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 박지영의 반응은 오빠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형수님, 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지금 매일 재활치료 받으려야 해요.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시집간 여자가 친정을 어떻게 다시 돌봐요? 게다가 어머니는 늘 형님네와 사셨잖아요. 형수님이 어머님 성격을 제일 잘 아시고요. 너는 어머니 딸이잖아. 네가 안 돌보면 네 엄마가 아니게 되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불효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능력이 안 돼요. 게다가 형수님은 예전에 어머니를 너무 잘 돌보셨잖아요. 제가 늘 남들에게 말해요. 형수님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형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골칫거리를 떠맡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거니? 형수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나는 비웃었다. 내 말이 심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내 손가락이 떨렸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다. 지난 세월 그들은 입으로는 나를 유능하다고 가장 잘 모신다고 칭찬했지만 사실은 내가 죽도록 힘들게 일하기를 바랐던 것뿐이었다. 나는 거실 서랍을 열어 과거 요양보호사에게 매달 송금했던 통장을 꺼냈다. 원래 박정우가 대리 처리했던 영수증에는 월 320만 원이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다. 숙식, 돌봄, 일상 식사, 청소 포함. 나는 원래 요양보호사 업체에 전화했고 상대방은 박정우 씨가 3일 전에 이미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가족들에게는 알릴 필요 없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그는 내가 아무런 이행기간 없이 바로 일을 맡도록 이미 계획했던 것이다. 심지어 내가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자애로운 척하던 얼굴을 떠올렸다. 며느리는 한 식구이고 외부 사람은 결국 정이 없다고 말하던 그녀는 늙어서 정신이 흐려진 게 아니었다. 누구에게 명령해야 하고 누가 반항하고 누가 반항하지 않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식탁에 던졌다. 귓가에는 그 몇 마디 회피하는 말들이 맴돌았다. 네가 가장 가까이 산다. 네가 가장 유능하다. 네가 가장 적합하다. 나는 정말 방법이 없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효도할 수 있지만 너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갑자기 아주 명확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이 책임을 나 대신 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과연 이 효도하는 사람이라는 설정이 나 혼자 갇힌 결과인지. 그들은 연기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두어 번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약간 거슬렸지만 속은 시원했다. 나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나는 박정우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나를 재촉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 돌볼 사람 없는데 네가 안 돌볼 거야? 가정은 너 이런 식으로 끝내자는 거야? 나는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다툼보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나흘째 되던 날, 나는 김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먼저 꾸짖지 않고 목소리를 바꾸어 가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약간 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미야, 네가 이렇게 안 오면 엄마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어. 그녀는 콧물을 들이마셨다. 내가 88세인데 이러다간 아직 전화할 수 있으시니 큰 문제 없는 것 같네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 마음이 너무 상하네.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건 내 아들의 결정이지 내가 아니잖아. 너희 부부는 한 몸인데 네가 안 오니 내 마음이 싸늘해진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내 딸 박지민이 캡처 화면을 보냈다. 박지영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효도 미덕에 관한 글이었다. 제목은 늙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며느리의 효도 여부. 아래에는 박건우가 형수님은 늘 가장 다정하셨는데 이번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친척들도 댓글을 달았다. 형수님 요즘 괜찮으세요? 이모님 몸 조심하세요. 저희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안부 인사 같았지만 사실은 돌려가는 말이었다. 지민이는 참지 못하고 단톡방에 직접 글을 올렸다. 우리 엄마 40년간 힘들게 일하고 겨우 은퇴했는데 너희들 친엄마를 모시라고 강요당해야 해? 너희들 정말 양심이란 게 있어?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야.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1시간 후 사위 현우가 전화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지민이가 그 글 올린 후에 이모들이 좀 언짢아 하셨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됐어. 아빠랑 너무 서먹해질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아빠가 이혼까지 입에 담았는데 더 서먹해질 게 뭐가 있어?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들이 불쌍한 척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시나리오는 그들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했다. 나는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한 명을 찾아냈다. 그는 지금 간호사로 구로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선생님, 웬일로 갑자기 저를 찾으셨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나는 살짝 웃었다. 아마 가족이라는 사랑에 물들었나 봐. 선생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나 아주 진지해. 그는 다음 날 바로 진료 예약을 잡아주었다. 의사는 그가 아는 과장님이었는데 상황을 안 후 협조적으로 진단서를 한 장 써주었다. 경도 우울증 증세, 심장 박동 불규칙, 고혈압 경향, 노동 집약적 돌봄 행위 피할 것을 권고. 나는 그 진단서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한 줄에 글을 추가했다. 몸의 이상이 확인되어 요양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족 단톡방에 올리지 않았다. 나는 박정우에게 직접 보냈다. 10분 후 그는 답이 없었지만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30분 후 박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워졌다. 형수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나는 역시 그가 전달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의사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심장이 거의 버티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더라. 그럼 많이 쉬셔야겠네요. 저랑 건우가 형한테 말해서 더 이상 형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할게요. 내가 괴롭힌 게 아니라 너희가 연극하는 거지. 이제 나도 한번 연기 보여줄게. 그녀는 어색하게 2번 웃었다. 형수님은 역시 여전히 대단하시네요. 그냥 더 이상 바보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진단서를 찍은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정말로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마침내 그들의 허점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효도로 나를 억압하고 집안 망신을 숨겨야 한다고 달래고 인내를 훈련시켰지만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종이 한 장으로 그들의 가장 특기인 무기, 도덕적 강요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병원 재진을 예약했다. 일부러 지민이와 동행했다. 간호사는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수미 씨, 오늘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나도 웃었다. 딸이 옆에 있으니 기분도 좀 나아지네요. 지민이는 진단서를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다. 엄마, 평소에 그렇게 심각했어? 아니, 하지만 그들이 내 삶을 병보다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 의사는 명확하게 썼다. 진단에는 간접적인 의학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환자는 가슴 통증, 수면 불량, 기분 저하, 간헐적 심장, 박동 불규칙, 약간 높은 고혈압을 호소하며 심신과로 상태로 판단된다. 생활 리듬 조절을 권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도의 노동행위를 피할 것, 중증 어르신을 혼자 돌보는 것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 나는 집에 돌아온 후 이 진단서를 PDF로 스캔했다. 그리고 내 창백한 얼굴 셀카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어떤 이유도, 어떤 배경 설명도 하지 않고 단 한 줄만 썼다. 이것은 의사의 정식 진단서입니다. 현재 제 상태는 타인을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가족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박건우가 제일 먼저 답장했다. 형수님, 몸조리 잘하세요.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양보호사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은 이어서 고혈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 관련 글을 공유했다. 그리고 형수님 평소에 너무 힘드셨어요. 이번엔 꼭 푹 쉬셔야 해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평소에는 좋아요만 누르던 친척들도 갑자기 튀어나와 말했다. 형수님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건강식품이라도 주문해 드릴까요? 이 선생님, 몸 조심하세요. 저희 모두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한마디도 답장하지 않았다. 30분 후 박정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현관에 서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너 정말 검사 받으러 갔어? 나는 그가 진단서를 차 탁자에 놓는 것을 보았다. 네가 직접 봐. 그가 앉아서 몇 장을 넘기더니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이 일의 파급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너 이거 정말 아픈 거야. 아니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네가 엄마가 아프면 돌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나도 지금 아픈데 나를 좀 돌봐줄래? 그는 침묵했다. 나는 일어서서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등 뒤에서 그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건 의사가 말한 거야. 나는 가스레인지를 켰다. 나는 건강한 척하는 것조차 귀찮았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아직 이 반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당장 대응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꺼낸 것은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었으니까. 백지 문서, 외부인의 권위, 의사의 판단. 나는 더 이상 그가 아무렇게나 양심 없는 여자라고 욕할 대상이 아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평소처럼 죽 2그릇과 나물 1접시를 만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먹었다. 나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 그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그릇을 치웠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화첩을 열고 그날 미완성인 풍경화를 펼쳤다. 한 획 한 획 그리기 시작했을 때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몸이 정말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온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침내 그들을 침묵시키는 방법을 알았다. 우는 것으로도 참는 것으로도 논리로 말하는 것으로도 아니었다.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아픈 연기를 하자 그들은 비로소 입을 다물었다. 이제 그들이 조심해야 할 차례였다.
그날 이후 내 휴대폰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빨리 도망치던 친척들이 이제 하나씩 튀어나왔다. 마치 내가 곧 죽을 희귀 동물이라도 된 것처럼. 형수님, 요즘 좀 나아지셨어요? 이 선생님, 꼭 쉬세요. 우리 엄마도 지난번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서 뇌졸중 올 뻔했어요. 진작 형수님 좀 쉬게 해드렸어야 했어요. 형수님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나는 이런 문자들을 보면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마치 내가 운영하는 극장문 앞에 앉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연기를 펼치며 온정을 과시하는 것을 보는 듯했다. 박지영은 심지어 전화까지 해서 미용 관리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사실 저 진작에 형수님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유능하셔서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하셨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형수님이 쉬어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말은 쉽지. 처음에 돌봄 책임을 분담하자고 했을 때는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녀는 두어초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지금도 죄송하고요. 나는 그녀의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화제를 돌렸다. 요양보호사는 다시 고용할 거예요. 하지만 비용은 내가 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우리 3남매가 함께 분담할게요. 절대 문제 없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야 물론 문제 없지. 돈을 내는 거지 목숨을 내는 게 아니니까. 발건우도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형수님, 진단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지영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매달 번갈아 가면서 며칠씩 엄마 곁에 있어 드릴까 해요. 그는 듣기 좋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당황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역전된 상황을 조용히 즐기고 싶었다. 박정우는요, 며칠간 나에게 어머니를 돌보라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조용해졌다. 가끔 나에게 국 마실 거냐고, 저녁 사올 거냐고 물었다. 나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 아직 내 병세의 진위를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고 더욱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가 발건우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 그 사람한테 말했어. 엄마를 돌보러 가지 않을 거라고. 의사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발건우 쪽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박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모르겠네. 그 사람은 화난 게 아니라 천천히 멀어지는 것 같아. 나는 베란다 뒤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를 명확하게 들었다. 그가 정확히 말했다. 나는 화난 게 아니었다. 나는 결혼을 너무 오래 임대했던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제 퇴거할 때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어 내 모든 신분증, 통장, 도장을 챙겼다. 별도로 완전한 재산 목록도 준비했다. 나와 그는 집 한 채를 공동 소유했고 두 사람 명의로 결혼 저축금도 있었고 내 개인 연금 계좌도 있었다. 나는 간결하고 명확한 이혼 합의서도 작성했다. 다투지도 않고 끌지도 않았다. 위자료도 바라지 않았다. 미련도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일찍 일어나 그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문진으로 눌러두고 그가 늘 앉는 쪽을 향하게 했다. 그는 8시쯤 일어났다.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그 서류를 집어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몇 장을 넘기더니 마침내 물었다. 진심이야?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네가 효도를 위해 이 집마저 포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내 소원을 이뤄주는 거야. 그는 그 종이를 쥐고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심하다고?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은퇴 첫날 나에게 내 엄마를 돌보라고 하고 나를 무료 요양보호사로 만들고 심지어 이혼으로 협박했잖아. 나는 네가 내 건 조건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마침내 앉았다. 나 사실 나중에는 좀 반성하기도 했어. 너무 늦었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내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지. 네가 원한 건 인내하는 그림자였지. 이름 있고 꿈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 그럼 너는 지금 집을 나갈 생각이야? 나는 나가지 않아. 네가 이 집을 갖고 있어? 여기는 내 절반이야. 나는 웃었다. 내가 나가면 네가 항복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 나는 남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가 할 말을 잃게 만들지 않을 거니까. 나는 문을 열었다. 햇살이 창문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그림 도구 상자를 열어 팔레트를 꺼냈다. 네가 동의하면 서명해. 네가 계속 효자 연기를 하고 싶다면 그럼 혼자 내 엄마 댁에 가서 실컷 효자 노릇해.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낯선 사람은 그의 40년 된 아내였다. 한 달 후 나는 나리타 공항에 앉아 가루이자와로 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의 일본은 수채화 같았다. 모든 나무가 마치 화가의 붓끝에서 의도적으로 찍어낸 붉은색 같았다. 지민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엄마, 도쿄에 도착했어? 나는 카메라를 창밖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셔틀버스 기다리고 있어. 혼자 여행 다니는 거 너무 신나는 거 아니야? 너무 신나지. 나는 웃었다. 이 아줌마 이제 자유의 몸이야. 결혼 생활도 끝냈고. 화면 저편의 지민이는 고등학생처럼 웃었다. 아빠는? 아빠 서명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깨달았으니까. 이 평생 가장 효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나는 카메라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귓가에는 공항 안내방송과 일본 아주머니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 알림이 떴다. 문화센터에서 온 문자였다. 수채화 수업 새학기 등록 오픈. 나는 눌러 들어가서 등록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햇살이 내 몸에 닿았다. 딱 기분 좋게 따뜻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이수미 아주머니라면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그녀처럼 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은퇴는 자유를 되찾는 시작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족의 책임에 다시 묶이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이해심이 많고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돌보고 또 돌보다 보면 결국 누가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되는가? 40년간 지속된 결혼 생활이 결국 마지막에는 숨 돌릴 권리마저 내어주라고 요구받는다면 이것이 공정한가?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큰 짐은 도대체 누가 짊어져야 하는가? 한 사람의 책임인가? 아니면 온 가족의 선택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인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내가 감사로 돌아오는가? 아니면 당연시되는가? 남편이 네 소원을 이뤄주마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말이 또한 철저한 포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까? 당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모든 답변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독을 누르고
주변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은 하나하나 모두 읽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당신 마음속 진짜 생각도 말해주세요.